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송나라의 이제 과거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거 송나라 과거제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명나라와 이런 그 당나라의 과거제도를 좀 약간 기출문제 풀면서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서브노트 이제 그 520페이지 이제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당대 과거제도하고 이제 송대 과거제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쭉 서술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당대 과거 시험은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에 반해서 송대는 관리 선발 시험이에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곧 간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뭄의 등급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우를 따져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송대 관리 시험은 우리가 임용 시험은 이제 합격하면 곧바로 이제 선생 교사로 발령받잖아요. 그건 마찬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곧 관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대입을 해보면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었죠.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관리 선발 시험이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 내용을 보면 당의 과거 시험인 예부에서 합격하면 관리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만 다음에 2부 시험에 구두 시험이 있죠. 구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합격하기 어렵다. 아, 자, 물론 이것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2부시 합격해도 일단은 이제 뭐냐면 뭐 문법의 등급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간직이 늦게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 좀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송대 문벌 기준이 없어지면서 과거 시험이 합격하면 곧바로 간인이 되기 때문에 당의 과거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당의 과거 시험은 관리 후보 자격 시험. 이에 반해서 송대에서는 관리 그 선발 시험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는 2부시라는 게 있었죠. 2부시 면접 시험. 근데 2부 시험 자체가 상당히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주 문생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2부시를 없애고 송나라 초기 때부터 송나라 태조 때부터 실시한 제도가 전시예요. 전시. 이 전시는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던 거죠. 자, 송대에는 지방에 항시 합격하면 중앙에도 예부에서 2부시 2차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합격하면 전시를 봐요. 그래서 향시, 성시, 전시 이렇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자, 이 전시는 어,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그 33명을 뽑고 거기에서 석차를 정해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하냐? 그걸 황제가 정하는 거죠. 황제가 문제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1등부터 33등까지 정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초임직을 발령받죠. 당연히 1등 장원은 상당히 좋은 자리를 받게 되죠. 처음부터 이제 한 6분, 7분 정도 이렇게 받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시의 성적은 관료의 초임과 승진에 결정적인 작용하기 때문에 황제가 석차를 정하는 전시대는 문신 관료에게 덧없는 영광이며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는 요소도 작용되었다. 또 과거 시험관과 그 다음에 합격자 사이에 사제관계가 형성되어 만들어 놓은 정계 파벌 이걸 이제 그 당시엔 분당이라고 하죠. 당파라는 의미죠. 형성하는 걸 방지하고 황제의 그 충성심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전시제도 의미가 나오죠. 파벌 형성 방지, 황제에 대한 충성 보장.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전시제도 의미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파벌을 방지하고 뭐 지공구하고 자주 문생 관계를 없앤다고 하도 그거는 이제 전시 단계에서 없애는 거지 실제로 성시 단계나 요 단계에서 이미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송나라가 붕당, 그 당파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있었고, 송나라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당파 싸움도 있어요. 그 분당 싸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는 당나라와 달리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제 보장하려고 했어요, 시험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그 당시 그 과거제도 운영할 때 되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그래서 시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외워두셔야죠. 예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름을 봉인하는 호명뻥하고 필적에 위한 부정 방지에 제출해서 답안을 모두 옮겨 접어 제출하는 등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호명병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보통 각 답안지가 있으면 답안지가 이렇게 그 당시 과거 답안지는 두루마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쓰는데, 자, 요때 이제 앞머리 건두에 자기 이름을 적어요. 그 이름 있고 자기 조상이 누군지를 딱 적어.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고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자른 게 아니라 여기다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를 둘둘 마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늘을 꼬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출하는 거야. 예. 그럼 제출하면 그 당시 이제 그걸 시험관이 직접 보고 이제 채점을 하면 필지를 보고 누구 집 누구 자식인지 알 거 아니에요. 대충 이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서기가 이걸 글씨를 그대로 옮겨 적어요. 그리고 그 옮겨 적은 것을 완전 채점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 채점관이 그걸 보고 채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 이런 호명법과 등록법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도입이 됐어. 그래서 호명법 등록법 도입이 돼갖고 이제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돈이 없기 때문에 서기를 일일이 고용해갖고 뺏겨 쓰기는 그러니까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응시생들끼리 그 다른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그냥 또 옮겨 적어요. 자기끼리 뺏겨서 갖고 그래서 제출하는 식으로 이제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호명법의 등록법 같은 것들 이제 도입을 했다. 자, 이거 꼭 외워두셔야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제도의 폐해를 좀 볼게요. 자, 과거제도의 폐해를 보면 그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제적 부담이 엄청났다는 거. 그리고 경제적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과거 참여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물론 기록에 보면 개천에서 욕난다고 밑바닥 인생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자기가 머리가 되게 좋거나 아니, 운이 좋거나 기회를 잘 타고나거나 아주 그 신기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집안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해요. 왜냐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형세후 계층들이 좀 합격했고, 명청시대 때는 신사계층들이 좀 합격했죠. 자, 청소년이 모두가 과거 시험에 준비하기 온갖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과거에 예속되었다. 그래서 과거 시험 과목 외에는 다른 학문이 발전이 불가능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보니까 이제 수능 과목으로 해서 그 도구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거 다른 과목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아래로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과거 시험 때문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혈통이나 핏줄을 통해서 이렇게 세습질이 했고, 시험을 와가지고 뭐 과거에 합격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나중에 이제 절대왕정시대 중국에서 이게 뭐냐면 교류를 통해서 도입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공부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어.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지식인들이 형성되는 아주 배경이 되었죠. 근데 중국에서는 지식인들이 그냥 유교만 이제 유학만 파는 거야. 약간 뭐냐면 불교나 도교 쪽 빠진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 당시 유학을 해야지만 그 출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문 발전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늦춰지게 되고, 결국에는 서양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양한 신식학문을 배우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뭐냐면 예전에 그 학문과 유학만이 지식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인들 때문에 좀 약간 그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망생비의 합격자 극기일부죠. 여기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뭐 10,000명당 1명, 100,000명당 1명 그 정도니까 중국은 또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99.9%는 대부분 사회적 낙오자가 돼.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이제 체제 불만을 갖고 농민 반란에 개입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항소나 홍수전 이 사람도 다 뭐냐면 농민 반란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다음 이자성의 참모 중에 우금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알려지지 않지만 이 사람도 이제 뭐냐면 반란군에 개입을 했죠. 가담을 했죠. 자 그리고 과거의 실행 결과 이때 송나라죠. 전개에서 강남 출신의 비율이 되게 높았다. 왜냐면 이제 송나라 때 들어와서는 강남이 경제 중심지였고 인구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 지방에서 그 뭐냐면 과거 과거 그 합격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송조 초기에 하북 출신의 관료가 줄을 점해 강남 출신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남북 대립이 생기게 됐고 이 문제는 왕안성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북 출신의 관료가 줄을 점해 점에서 강남 출신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거는 좀 약간 송조 초기 때고요. 나중에 들어가면 그 하북 출신보다 강북 출신보다 강남 출신들이 더 많아져요. 예,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렇게 많아지는데 또 이제 지역적 색깔도 있겠지만 그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기질이 좀 달라. 그 동계에 보면 하북인들은 좀 의리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거든요. 명분.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실리적인 것들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어떤 성향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당파와 분단과 연결돼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간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죠.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시험의 답안이 표준화돼요. 이건 좀 뒤에 얘기지만 팔고문 같은 거 있죠. 팔고문. 명천시대 때 과거 제도를 보려면 팔고문을 익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식인의 어떤 사상을 구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금도 뭐 인구도 마찬가지죠. 팔고문이죠, 일종의. 기본적으로 달달 외우고, 그리고 그 출제 교수들이 생각하는 논문과 그런 체계에 뭐냐면 딱 맞춰갖고 답을 써야지만 이게 그 점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시험에 들어왔으면, 합격했으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문신관료들 대우. 자, 그러면서 돈이 재정적인 어떤 뭐냐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게 되고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특히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봉급이 다른 왕조보다 더 많았어. 그래갖고 그게 이제 재정 파탄의 한 원인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송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관리들에게 그 간호의 편제를 해갖고요. 이런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세금을 면제를 시켜줬어요. 예.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명나라 때,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것들이 재정의 어떤 뭐냐면 적자의 한 배경이 돼요. 그리고 점점 이제 관료기구가 비대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요. 그리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실제 행정 실무에 능한 건 아니거든요. 뭐 유교 경력 달달해오고 그 다음에 신문을 잘 읽는다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 실무에 능한 것 같고 군사적 업무가 갑자기 뛰어나게 갖춰진 것도 아니야. 네. 근데 다만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뭐냐면 거기 고위직 관료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재 선발에서 주로 타당성이 좀 떨어져. 경쟁력에서 뭐 100대 1, 200대 1 거쳐가지고 뭐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능력 있고 뭐 그쪽 반에 능력 있고 그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과거제도 폐해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과거제도는 되게 다 중요하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없는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송나라와 그 나중에 명청시대 때 과거제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송나라의 과거제도와 명나라 때, 그러니까 명청시대 때 과거제도를 좀 보면요. 일단 이제 송나라는 이제 이부실 폐지하고 전실 설치했고요.
그리고 관리 등용 시험이었죠. 자격 시험이 아니라.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했죠. 자, 명청시대 과거제도도 송나라와 비슷한데 좀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명나라 때 과거제도는 주원장이 이제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 모델이 됐던 것이 뭐냐면 송나라예요. 이 사람은 송나라에 상당히 모델을 많이 차용했어. 근데 이제 송나라 때 그 제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복구의 대상이 송나라 전반적인 그 과거 제도가 아니라 그 당시 왕안석이 실시했던 그런 나중에 이제 왕안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왕안석의 개혁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시했던 뭐 학교제도 있죠. 학교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받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왕안석의 개혁을 모델로 했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래갖고 과거 응시자들은 꼭 부와 주와 현 또는 국자감에 우수한 성적을 졸업한 사람들만 뭐냐면 과거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걸 생원이라고 하죠. 보통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일치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송나라와 좀 차이점이 있어. 그리고 그 당시 명나라 때는 그 요때 생원이나 감생, 거인 같은 학위를 받잖아요. 과거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자, 그거는 평생 동안 보장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송나라 때도 그런 간직, 명예직이 있었죠. 진사나 이런 것들이. 그건 이제 뭐냐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평생 동안 보장받고 나름대로 특권도 주어졌어요. 거기 학교 가면. 그래서 이제 그 특권이 면역권이라고 하죠. 역을 뭐냐면 감해주는 건데 물론 역을 이제 감해줘도 이제 자벽이라고 해서 이박 자격만 감해주고 이갑 역은 계속 해야 돼. 감해주기 때문에 그 가병은 이제 자병만 하는 거고요. 이갑호는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데 D 시간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갑호도 은근슬쩍 이제 뭐냐면 급납화가는 과정에서 그 뭐냐 면제받게 되죠. 자, 하여튼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신분층이 형성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대부는 그런 계급 계층이 아니라 일종 관리에 합격한 사람들 아니 시험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사대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신분층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사대부보다 훨씬 더 뭐냐면 지배층의 폭이 확대됐죠. 자, 그 다음에 명나라는 그 송나라 왕안석 개혁 정책을 이제 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경학을 중시했다. 원래 송나라는 과거 제도는 진사과를 강조해요. 경학보다는 진사과를 강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송나라 전반적인 과거 시스템을 본받은 게 아니라 그 왕안석의 이제 그런 제도 이런 걸 본받았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진사과보다는 뭐냐면 경학을 강조한 명경과 위주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도 뭐 과거가 좀 약간 낮춰보긴 했지만 일단은 왕아서 때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학을 중시했다. 네. 그래서 종전에 어떤 신문을 이제 보는 것보다는 경학 중심의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이 경학도 예전에 뭐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주원장이 팔공문 형태라는 걸 정해놨죠. 그 틀에 맞춰서 써야 돼. 그래서 이 팔공문이 지식인들의 어떤 사상 투쟁의 통제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명청시대 들어가면 예전에 송나라 때는 지식인들이 뭐 가려고 그다음에 학자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팔공문을 가지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생 동안 팔공문을 익혀야지만 학교 갈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과거 시험 포기해요. 그래서 그 명청시대 때 그 관료들이 꼭 학자며 지식인은 아니었어요. 학자 지식인들은 또 따로 자기 공부를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학문들이 또 발전됐어. 뭐 고중학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뭐 이런 학문들이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자, 하여튼 송나라와 명나라의 과거제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명나라 과거제도는 과거제도 학교제도 완전한 일치. 그 다음에 학위가 소유자가 하나의 계층이 형성됐다는 거. 그 다음에 경학을 중시 여기고 팔공문 위주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청시대 때 과거제도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를. 기출문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21페이지 펴보세요. 321페이지. 자, 과거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을 보면요. 자, 한국, 중국, 일본,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한 관리 임용 제도다. 이거 이미 틀렸죠? 한국하고 중국은 과거 제도를 실시했지만 일본은 특별하게 과거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막부나 이제 뭐냐면 그 중앙정부에서 그 당시 뭐랄까 일본 간단한 학업관리를 뽑는데 시험은 좀 버갖고 뽑긴 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한국과 중국처럼 중앙정부가 일관적으로 이렇게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이제 선발하는 뭐냐면 제도는 없었어요. 일본은.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시험, 학교나 일부 이제 그 번에서 실시한 시험이나 막부 차원에서 뭐 약간 좀 시험 이렇게 위주로 해갖고 뽑긴 했지만 그게 주류가 아니었고요. 대부분 세습직이었어요. 세습직. 그래서 일본은 아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대에서 시작해서 청만의 이르기까지 약 1300년 동안 지속되었다. 맞죠? 예. 그래갖고 요게 이제 맞고요. 그러면 청만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요때 이제 폐지된 건 언제죠? 강서신정 때죠? 예, 강서신정 때 폐지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근대적 학교 제도도 이제 대체를 하게 되죠. 관리.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송대에 이르러 완비하여 황제권의 강화에 기여했다. 네, 맞고요. 우리나라는 고려 초에 도입돼 조선 말까지 시행했다. 그래서 강중이 때 쌍계 도입 권위도 도입됐다가 갑오개혁 때 이제 뭐냐면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답이 그 뭐냐면 1번이죠. 틀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문제 해볼까요? 4번 문제. 잠깐만요. 네, 3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320페이지 아이고 그 4번 문제 볼게요. 자, 중개 관리 선발 방식은 대체 두 가지로 구분된다. 게다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구품 중정제죠.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거는. 자, 또 하나는 수당에 의해 실시한 시험 제도의 선발이다. 그러나 시험에 위한 선발 방식도 당대와 송대가 다르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당대, 송대 시행된 관리 선발 방식의 특징과 그 영향에 대해서 500자리나 쓰시오. 요거는 예전에 이제 논술 형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가 안 나오지만 대충 이제 보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구품중정제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대, 송대 과거제도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당나라와 송나라 과거제도 차이점.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쓰시면 돼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편에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가나는 중국의 관리선발제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가와 나의 자료가 각각 해당 왕조 시기에 지배층의 주요 간직 독점 형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서술해보고 나의 제도의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해갔는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지금 중종을 두고 국품을 정하는데 등급의 고하 및 일신의 영역이 모두 그 손에 달려 있으니 그러니까 이 중정 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죠. 중정이 제왕의 위복을 제멋대로 하여 천자의 권한을 빼앗고 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의 그 국품 중정제 실시로 황제의 인사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부품 중전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처음에는 수재가가 가장 높았다.
수재과는 방락에 책문 5문제를 부과해요. 그 성적을 4등급으로 나왔는데 근데 지방간의 추천을 받고도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생겨서 수재과는 세미하게 되었다. 이 수재과는 처음에는 이제 뭔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고 유교경제를 입각해 시험을 봤던 제도인데 문제는 지방장관 추천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방장관 추천을 받아도 이렇게 합격해갖고 들어가서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지방간도 같이 추천한 지방간도 같이 처벌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처벌 많이 받는다고 아니까 사람들 잘 응시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초창기 때 없어지게 되죠. 수재과는요. 자, 이로부터 이제 사족들은 진사과와 명경과 두 개만 몰렸고 진사과는 처음엔 책문만 부과했으나 논술 형태죠. 나중에는 이제 독경이나 독사. 그러니까 독경과 독사는 이제 뭐 경전을 이제 뭐 읽는거나 경전 역사서를 읽는 걸 추가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조록 2년에 고공원외정 사립 고공원에 유사립이라는 사람이 주청으로 진사과 명경과에 척경을 추가했다. 네. 그래서 그 척경이라는 건 뭐냐면 경전의 내용을 경전의 내용을 암기하고 쓴 시험이에요. 네. 이 척경은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이거는 당나라 때 과거제도야. 당나라 때 과거제도. 네, 왜냐면 이 수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통전 이등 내용이니까 당나라 때 과거제도를 이기죠. 자, 그래서 진사과 명경과 운영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물어보는 것이 관리선발제도고 가와 나는 제도가 각각 해당 왕조의 시기에 지배층의 주요 간직 독점 형상은 어떻게 있는지 서술해보고 그래서 국분중전제 이후에 그런 문벌귀족들의 간직 독점 형상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지만 실제 과거제도가 당나라 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상대적 음서제도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서를 통해서도 뭐냐면 많이 이제 문벌귀족들이 들어와서 간직을 독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이런 과거제도도 그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됐다는 내용도 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제도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됐는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나의 제도는 이제 그 당나라 때 제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쓰고 그 다음에 명천시대 때 과거제도 이렇게 쓰면 돼요. 물론 중간에 원나라 때도 있었지만 이 원나라 때는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파악해두면서 각 시대별로 과거제도 변천 과정도 정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을 볼게요. 6번. 자, 밑줄친 시험을 실시한 목적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는 이제 대충 이제 시간 관계에서 각자 보시고요. 여기에서 태조는 이들에게 종이와 붓을 지급하고 따로 시험을 실시했다. 앞에서 이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그 전에 시험 과정에서 이제 부정부가 맡아. 그러니까 태조가 직접 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감독관으로 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야. 그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때 합격한 사람들 정해놓고 그들에게 뭐냐면 상품을 줬다. 그리고 책을 물어서 이제 시험 감독을 잘 못한 책을 물어서 뭐 이방을 자청시켰다. 뭐 그런 주요 내용인데 요때부터 시작된 시험 제도가 뭐냐면 전시죠. 전시제도. 그래서 전시제도에 이제 뭐냐면 그 목적을 쓰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과거 시험관과 합격자 사이의 사제관계, 자주 문생관계 형성을 방지시키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항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를 했죠. 전시제도.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시제도가 언제 도입됐냐면 원나라를 통해 도입됐어요. 공민왕 때 도입이 됐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정착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중국의 과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봤고요. 다시 내용에 들어가서요. 네,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보자. 자, 송나라 때는 학교 교육을 진흥책을 강화시켰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과거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죠. 저도 학원 가서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공부를 관악에서 공부를 안 하고 어디에서 가냐면 제 그 서원에서 공부했어. 예, 서원이죠, 서원. 예, 그 당시 서원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사교육에서 공부를 한 거야. 자, 그러니까 국가 입장 볼 때는 과거를 통해서 국가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 많이 뽑아야 되는데 어, 이 사교육에서 그렇게 이제 뭐냐 단지 임용시험 그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시험만 공부를 몰두하다 보니까 원래 국가가 목적했던 그 충성스러운 인재를 선발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춰 있는 인물을 선발하기 힘들다. 그래갖고 이제 학교 제도를 정비를 하게 돼요. 공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죠. 이거는 고려 시대에도 비슷해요. 고려 시대 그 과정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국제학, 대학, 사문학을 설치하고요. 기술학교를 설치하고 지방에서는 주학, 현학 이렇게 있고요. 서원은 좀 약간 이거는 여기 적어놨긴 했는데 이 서원은 약간 이제 지방에서 있었던 이제 그 당시 성리학이 확산되면서 송학이 확산되면서 이제 서원이 많이 성립됐고 이건 학교 그 관학이 아니라 그 주로 사학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 맞는데 정부가 나서서 뭐 학교 교육 진흥책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알아서 그 당시 지배층이 사대부였으니까 사대부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지원하는 이제 커갔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입학 자격을 보면 요건 간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국자학은 고관의 자제들이 다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평민의 자제도 입학이 가능해요. 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올 때 당대에 비해서는 입학 자격이 개방돼서 평민화됐다. 그러니까 평민들 많이 들어왔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학이나 사문학은 예전에 뭐 당나라 때는 뭐 간품을 딱 정해놓고 했잖아요. 3품, 7품. 근데 이제 뭐냐면 그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자기가 가서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하도 이렇게 했지만 일반 제 사대부 집안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간학보다는 서원을 많이 가려고 했죠. 이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간학 진흥책을 역용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만 강조하고 학교는 그의 수단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좀 약간 인재 선발도 필요하지 않냐. 과거 시험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범중원이나 왕한서를 거쳐서 특히 왕한성 때 태학 3사법을 실시해요. 그래서 학교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제도를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태학 3사법은 그 당시 그 태학에 세 기숙사가 있어.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외사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내사 이런 식으로 세 번을 거쳐가지고 합격 그 뭐냐 등급을 합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 뭐 외사, 2단계 내사, 그다음에 또 3단계 이렇게 거쳐가지고 세 번에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기숙사를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등급을 획득한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관리직을 줬어요. 관리를. 예, 간직을 줬죠. 자, 그래서 태학 졸업생은 과거를 대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종 때까지 왕성의 어떤 법을 계승해서 오랫동안 과거를 폐지하고 태학 출신제로 관리에 등용하려고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신종이 그 시종 때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각각 달라요. 뭐냐면 신포파들이 이제 집권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 구법당이 또 하면 그 과거제도 부활하고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왕왕성은 이제 책문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저 시문이나 이런 거보다는 경학을 좀 상대적으로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석의 그런 그 학교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그 명나라 주원장은 그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좀 일치시키려고 했죠. 물론 왕한서 좀 흡수 통합은 안 했지만 일치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시문보다는 경학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북송의 대외 관계를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송나라의 대외 관계는 송나라의 멸망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송나라는 상당히 사회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던 게 뭐냐면 다 이게 대외 관계 요소 때문이야. 예. 그래서 이런 그 외교적인 어떤 것들 미숙 그리고 군사력 약화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멸망 원인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문치주의에서 군사력을 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외변, 주변 유목민족들의 침해를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덩달아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죠. 그때 주변 민족들 침해를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건안족이나 여진족, 뭐 이렇게 몽골족 같은 막 침해를 많이 받잖아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 청나라는 주변 민족들 다 통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었고 잠깐 물론 외란과 호란도 있었지만 고려 시대에 비해서 주기적으로 침해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송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 볼게요. 배경을 보면 수나와 당나라의 멸망, 예. 그리고 송의 문치주의 정책으로 군사적 약화를 가졌죠. 그래서 북방민족들, 특히 유목민족들에게 수세적 입장이 돼요. 그래서 수와 당나라는 말 안 들으면 군대 이끌고 이제 가서 치죠. 근데 송나라는 이 문치주의 정책 때문에 군대 비율성 이런 등등 해갖고 오히려 막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당해. 맨날 두들겨 맞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주변 민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변 민족들은 당나라 때 기미 정책 때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통치 방법 기술을 익혔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뭐냐면 단순히 이제 중국을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만리장성 이북에 세워져 갖고 그리고 중국 일부나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금나라, 원나라 이런 나라인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정복 왕조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그래서 10세기 때는 주로 10세기에서 11세기 때 요가 등장했고 건안족에 그리고 12세기 때는 그 금나라 여진족이 등장했고 13세기 때는 몽골족들이 등장했죠.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요는 이제 그 16세기 916년에 만주의 바레를 멸망시키고 정복국가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이 등장할 무렵에 5대 19에 송이 등장할 무렵에 고려가 이제 건국을 했죠. 그리고 서화가 건국을 했죠. 자, 먼저 이제 송요의 대립을 좀 볼게요. 자, 송나와 요나가 대립을 했던 것은 연운 16주 문제 때문에 연운 16주. 네.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저번 날 지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잠깐 더 보여드리면 연운 16주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학대 지도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연운 16주인데 오늘날 북경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탁주가 이제 북경 일대 보니까요. 자, 연운 16주는 후진의 석경당이 자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갖다 팔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요나라의 땅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한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송나라가 등장하면서 이 땅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회복이 잘 안 됐던 거야. 예. 그래갖고 그 과정에서 요와 대립을 하게 되죠.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송해 태중의 적극적인 공세를 대립 시작했으나 계속적인 패배로 방어태세에 전환됐고 그래서 이제 지구전 양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라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송해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성종 때 20만 대군을 끌고 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진종 때인데 그때 진종 때는 이제 막 논의가 일어났어. 항복하자. 땅을 좀 떼어주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맺어진 것이 뭐냐면 전연의 맹학이야.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형제의 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송이 형이고 요가 황제야. 아니 요가 저 제우 그 제가 되는 거죠.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분은 이제 일단 송이 가졌어요. 형이 됐으니까 전쟁적 상태의 국경선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요의 하북 연유주를 인정하는데 이거는 연운 16주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연운 16주를.
그리고 이제 형의 난 송은 그 뭐냐면 아우의 나라인 요한테 일종의 세패를 지급하자. 세패를. 일단 용돈을 주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좋아서 용돈이고 세패지 실질적으로는 돈을 주고 평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는 맨날 얻어맞을 때마다 이걸 무력을 키워가지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계속 이걸 뭐냐면 평안을 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점이죠. 왜냐면 돈 주고 평안은 일시적인 거야. 근본적으로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선을 설치하죠. 그래서 국경 부근에 옹주나 폐주, 안수군에 등장하는데 이걸 이제 보통 중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칭호로 보여요. 그냥 저도 말을 교육했던 맛이라고 하거나 호시라고 하거나 뭐 각장이라고 하거나 똑같은 이제 말인데 이게 뭐 송나라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뭐 그 명나라 때도 그렇고 대개 이제 중원의 왕조들이 유목민족들과 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제적 교류를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무역서 시장을 개설하는데 대개 보면 송나라가 좀 미치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주로 말을 갖고 왔는데 말을 이제 주로 이제 싱싱한 말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좀 늙고 이제 뭐냐면 병든 말들 가지고 와서 팔아요. 그것도 싱싱한 말을 갖고 비등하게 갖다 파는데 송나라는 그걸 알고도 그냥 사들이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으면 또 들고 일어나서 약탈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송나라 명분 요는 신뢰를 획득했고 이걸 통해서 거의 100세기 100년 동안 평화관계가 유지됐다. 그래서 금이 등장할 때까지 뭐냐면 요와 송나라 간의 평화관계가 유지됐고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런 많은 세패를 갖다 바쳐야 되니까 무역수에서 또 뭐냐면 적자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뭐냐면 송나라 재정 부담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나중에 왕안석 개혁의 어떤 바탕이 그 배경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한을 보죠. 서한. 자 서한은 좀 약간 위치를 좀 볼게요. 서한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오늘날 이제 감숙성과 합성성 일대 부근에 있는 나라 이제 내몽고 일대가 이제 서하의 영토인데 서하. 그래서 여기 부근이에요. 서하 부근이. 요 지도 관련돼서 잘 되어 있는 건 아틀란티사 중국사가 있어요. 그 아틀란티사 중국사 보시면 그 지도가 잘 돼 있어. 그 역사 지도가.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이 그 지도 볼 때 예용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아틀란티사 중국사 한번 보세요. 상당히 잘 돼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이 나라의 이름이 국부가 대하였어요. 대하. 근데 중국 애들 볼 때는 좀 대하하면 건방지잖아. 어디 대하야. 원래 대하. 그래가지고 중국의 입장 볼 때 송나라 입장은 이쪽에 서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서하라고 불렸어요. 서하. 그 기독도 서하라고 했어. 자,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교과서나 이제 개론에서는 그 서하를 생각해서 대하라고 불려야죠. 그 원래 명칭을. 근데 그 중국 기록에 그 서하라고 불려요. 왜냐면 이쪽 그 하는 나중에 서하는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에 의해서 나중에 징기스칸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멸망을 하지만 하여튼 그때 뭐냐면 징기스칸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이제 서하 직전에 죽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하가 하도 항복했다 또 반항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믿을 수 없다. 지도상에 다 없애라. 그래서 서하를 지도상에 다 없애버렸어요. 지도상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불과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서하에 대한 기록도 지금 남아있지 않겠죠. 문자가 있긴 있는데 이 서하 문자도 지금 뭐냐면 해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서하니까 서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하도 또 많아요. 나중에 조금씩 소개해드릴 텐데. 자, 하여튼 그 당시 그 중국 서쪽에 티베트 계통의 유목민 탕구투인들이 뭐냐면 세웠던 나라고 원래는 이제 그 당나라 때부터 존재했던 나라야 부족국가 형태로. 그런데 1038년에 그 족장했던 이온호가 독립을 그 선언하고 그리고 국호를 대항하고 하죠. 그리고 송각 국교를 단절하고 섬서 지방을 침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침지 건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송나라가 100만 대군을 파견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천구나 그다음에 삼천구나요? 하여튼 심천구나 호수전 전투에서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그 요 심천구나 이제 그 호수전 전투에서 그 서화가 그 크게 승리를 해. 그래서 그때 서화의 병력은 한 2만이나 3만밖에 안 됐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매번 패하니까 송나라가 이제 좀 당황스럽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서화도 조그만 나 서화도 좀 뭐냐면 정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이제 서화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개 무역을 가지고 뭐냐면 먹고 사는 나라고 요 나라에 비해서 중국의 송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되게 커요. 근데 전쟁 때문에 교육료가 다 차단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하 입장일 때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명분을 버리고 칭제 건원을 포기하고 송나라에 좀 머리를 숙인 다음에 칭신한 다음에 하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송나라부터 세패를 받게 돼요. 예. 자, 물론 이제 칭제 건원이라는 것도 이제 송나라 앞에서나 포기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계속 황제칭하고 연호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서와 관련된 내용은 그 당시 그 기출 문제보다 아니 그 서브노트보다 요게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심화 규제 내용을 보면서 쭉 설명할게요. 자, 서한은 아까 티베트 계열인 탕고트족에서 건국되고요. 한소의 낭때 추장했던 탁발사공이 당의 동공으로 운주절도사에 봉하고 이시성을 이제 받아들여요. 사성이죠. 자, 그리고 이계봉 때는 친송 정치를 위해서 태종이 요를 정벌할 때 도와주고 입조까지 하죠. 근데 이원우 때 이제 그 요가 등장 이제 부각하니까 그 당시 그 요와 연맹을 해서 송을 압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 독립국가인 서한을 건국하게 돼요. 서한을.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서하라고 하지만 대하라고 하죠. 자기들은 중앙 집권을 도모한다. 그 이원우의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송의 간제를 모방을 해요. 그래서 중서성 뭐 추민원 3사 어사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보 강조도 마찬가지지만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죠. 서화 문자를 창조해요. 이 서화 문자는 한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자를 번역해서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독이 전혀 안 돼요. 예전에 말했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서화를 지도상에 없애라. 그래가지고 지금 서화인데 발금이 없어졌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후손들이 없다 보니까 번역이 안 돼. 그다음 중국처럼 과거제를 실시하고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을 서화 문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칭제 건어를 하게 돼. 이것이 이제 뭐냐 소와 서화의 대립을 촉발하는데 아까 했던 송인 100만 대군을 보냈지만 매번 깨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뭐냐 서화도 장기전행에서 물자 교류의 필요성 등등 해가지고 그 서로 이제 합의를 하죠. 그 하의 내용을 좀 보면 서화는 송에 친신을 하고요. 송은 이혼을 서화 국왕을 인정하고 서화에게 세패를 지급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으로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꼴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만큼 세패 부담이 많이 늘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잠깐 996번을 잠깐 읽어볼게요. 자, 송과 서화 간의 무력 대결이 계속되는 틀을 따서 요가 송에 대한 남친 시설도 보이고 세패 증액의 요구를 했다. 이에 그 송은 세패를 증가하고 또 서화에 대해서 하해를 제했다. 서화 역시 장기전에 공력 소모가 많으므로 송과 합평을 맺었는데 송은 매년 그러니까 비단이죠. 견 13만 필, 은 5만 양, 다 차죠. 차 2만 근을 포함해서 재물을 하사하고 또 양국 간의 국경 무역을 부활할 것을 약속했다. 자, 이로써 양국 간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니었고 국경지대의 작은 충돌이 수시로 계속되었다. 그래서 또 이게 내용 중에 요와 마찬가지로 국경 무역을 또 부활하죠. 이거 손해보는 장사인데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화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이런 그 서화와 요 나라의 외교 정책 결과 국제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대신에 막대한 세패를 지급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재정 고갈의 원인이 되고요. 왕왕석의 이제 개혁 배경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왕왕석 개혁 정치를 이제 볼게요. 자, 왕왕석 개혁 정치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그 가정을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왕왕석 이제 신법은 여러 가지 배경을 깔고 이제 본 거예요. 일단 이제 보면 문치주의와 이제 항제권 강화로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낭비가 큰 이제 배경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군의 중앙 집중, 그러니까 금군 강화죠. 그리고 지방군이 상당히 약체화되고 그리고 군을 누가 장악했죠? 이 문관들이 장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변 민족들의 침입에 의해서 이제 치안 악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백만 대군 유지하는데 그 군대가 쓸모는 없죠. 또 돈 주고 또 평화를 사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군사비 증가하고 세패가 증가하고 뭐 그런 것들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항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오를 좀 잘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얻었고. 근데 이러다 보니 관료가 증가되는데 송나라 관료들은 여러 가지 특권도 있어요. 일단 간호로서 여러 가지 자벽 같은 것들 면제받는 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줬어. 그 송나라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 그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명나라 관료가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소기업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송나라는 공사급 정도의 월급을 요즘에 인천공학들이 많이 많은데 그 정도의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월급들을 주려고 하니까 재정이 나가죠. 거기다 이제 아까 100만 원 유지하는데 그게 다 진병 군인이 아니라 모병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군인이 또 돈이 많아지고 인건비 증대. 자, 그리고 간호들이 이제 많이 배출되면서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특권을 해서 특권 계급화되고 그다음에 간호는 아니어도 일종 형세후 계층들이 여러 가지 또 관리와 유착을 해갖고 여기나 이런 것들 면제받죠. 자, 그래서 자장농에게 세부담이 전가되고 고리대금업이 활성화되고 자장농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도시의 대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대상인들은 상당수가 또 관료 출신들이라서 경업을 해요. 겸직을. 그리고 이들은 이제 중소상인들 고리대금을 해서 또 중소상인들이 몰락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군사비 증대와 인건비 증대로 해서 나가는 돈은 많은데 세출이 많죠. 근데 이런 자장등 몰락과 중소상인의 몰락 등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은 없어. 세입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서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들겠죠. 어 그러면 돈은 많이 나가는데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재정 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재정 적자가 만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 뭔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왕서의 개혁이 이제 실시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여기에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에서 이제 볼게요. 자, 왕왕서의 혁신 정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한 두세 번 나왔나? 지금까지. 자, 배경은 사회적 배경을 보면 자, 문체주의로 해서 군사 역학,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 걸쳐 문약, 또 관료의 증가와 모병의 증가로 막대한 재정의 지출을 가져와 재정을 악화시켰고요. 자, 경제적 배경으로 그 당시 장원제의 발달로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나타나 자장농민이 더 궁금해졌고 그다음에 상업의 발달로 대상인들의 어떤 독과점 가정으로 강화로 중소상인들의 어떤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사회 문제가 등장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군사나 관료제 확대에 의한 재정 문제, 군사의 역학, 이거는 또 세패 증가하고 또 연결돼 있죠. 그리고 농민과 수공업자 몰락.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지출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없는 거죠. 세입 구조가 없어. 세출보다 세입이 더 적기 때문에 개혁이 이제 해야겠죠. 재정 적자니까. 자, 그래서 그 왕화선 신법 내용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두세요. 예. 예전에 뭐 반전 군수법 같은 이상한 데에서 또 굴려나와. 예전에 중요한 것만 봤는데 아니 반전 군수가 논정 수집법 같이 이상한 데서 굴려나왔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한 것만 봤는데 지금은 다 봐두셔야 돼.
자, 왕한선 신법하기 전에 제가 서포트지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서포트지 인증번호는 18번이에요. 18번. 적으셨죠? 자, 그러면 그 왕한선 신법을 이제 표도 정리했는데 요 내용은 아마 제가 이제 보니까 대충 거기를 가지고 이제 정리한 것 같아요. 그 한국인의 중국사 그 표 내용 있죠? 그걸 정리했는데 요게 좀 내용이 약간 좀 틀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제 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동영상 심화자료 가지고. 자,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일단은 목적은 이제 만원서에 입각해서 이제 했다. 이 만원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인종 말기의 왕왕성은 만원서단 장문의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이때 이제 개혁의 필요성과 포부를 밝혔어요. 여기에서 그는 생산력 자극을 통해서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 방법을 성황의 도, 특히 주대에서 찾았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잘 모르면 개혁을 했다면 다 주대 쓰시면 돼요. 요번에 13경 쓰는 것도 그냥 모르면 이제 주대 쓰시면 돼요. 7, 80% 거의 맞아.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항상 주대를 들먹이면서 이 개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대를 통해서 개혁의 추진 의사를 밝혔고요. 목적은 부국 강벽이야.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한 군사력을 키우는 거 있죠. 그래서 북을 통해서 그 당시 중소상인과 농민들을 보호해주고 그걸 통해서 세입을 끌어올리고 강병을 통해서 군사비나 세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부국강병은 대상인과 지주를 억제하고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면서 생산을 증가시켜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재정 구조의 혼란을 해서 그 당시 왕왕선 시법은 국가 권력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보통 그 유교에서는 정통적 유교에서는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개입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민의 경제에 국가가 개입을 하냐. 근데 가끔씩 이제 유교의 혁신주의자, 경세주의자들은 주대를 들고 국가 권력 개입을 하죠. 왕망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왕왕서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유교의 어떤 정통적인 그보다는 유교의 어떤 경세적 입장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요거는 경세적 입장의 학문 경향은 좀 나중에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왕왕성식법은 기본적으로 재정 구조를 혼란을 통해서 초점을 맞췄고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고 그 밑에 1000번 내용이에요.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면서 농업 및 상업 간의 민간 경제에 국가 권력을 개입하면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자, 아울러 분홍과 대상이나 압박으로부터 중소상인과 상인들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제 취지도 겸비를 하고 있었다. 자, 이와 같은 정책 노선은 저학과 재정 지출의 억제를 통해 재정 적자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는 구법당의 인사대 주장과 그 발상부터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구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과 재정 지출을 해야지만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재정 적자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왕에서 더 나가서 그 당시 아까 다른 방향을 제시했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소업 농민과 상인들 더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됐던 건 뭐냐면 이런 이렇게 중소농민 상인들 보호한다는 정책은 누구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많은 관료들의 입장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관료들은 대주주이면서도 또 뭐냐면 대상인을 또 겸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나 이런 그 신법을 실시하면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침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상당수가 뭐냐면 또 뭐냐면 신법에 반대를 하게 돼. 이들을 부업당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때 중심기구를 세웠는데 이게 개혁기구가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죠. 채치 3사 조대사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 내용을 볼게요. 자, 크게 이제 부국책, 그 다음에 농촌진흥책, 그 다음에 강병책, 그 다음에 그 관료개혁책 및 교육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자, 그 군수법을 보죠. 자, 군수법은 중앙에서 바치는 물건을 물가가 비싼 지역을 피해 싼 곳으로 사들이는 법인데, 재정 수요와 산재 실정에 맞게 일치시켜 물자 유통이 합리적이고 개선할 대상의 폭리를 방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 군수법은 언제 또 한번 실시했죠? 그 전에 전환시대 때 무제 때 실시한 법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무제 때 실시한 법하고는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제 때는 A 지역과 B 지역 간의 물가 차익을 이용해서 국가가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물가도 조절하는 그런 효과도 낳게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 목적이 그 대상인의 폭리를 이제 뭐냐면 방지하는 거야. 이걸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중앙에서 이제 걷는 게 뭐냐면 공납물을 걷었어요. 우리가 마찬 조선시대 같이. 근데 공납을 이제 특산물을 이제 지방에서 줘야 되는데 이게 힘드는 거지. 이거 뭐야 백성들도 갖다 바치기 힘드니까 중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납업자가 끼어든 거야. 그래서 이 방납업자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관리들의 지원을 받죠. 대상인들이. 자, 그래서 이 대상인들이 끼어들면서 정부에서 일정하게 바치고 그 나머지 돈을 또 뭐냐면 수수료 띄어먹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뭐냐면 또 특산물 받고 이제 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제 뭐냐면 걷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버는 것들 가인 그 뭐냐면 징수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보다는 가행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적게 징수한 게 있어. 그래갖고 소량 징수를 한 게 있죠. 이게 왜 안 되냐? 잠깐만요. 이게 왜 갑자기 안 되지? 소량 징수를 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잠깐 약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약을 좀 바꿨거든요. 자, 여기 그래도 이제 문제는 이제 가인 징수도 있지만 소량 징수도 있죠. 잘 써지네. 약을 바꿨더니. 자, 하여튼 가인 징수할 것은 당연히 또 구해야 되겠죠. 구입을 하고 그래서 소량 징수 아니 가인 징수는 그걸 다른 데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소량 징수를 할 경우에는 부족할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또 사들여야 되겠죠. 이때 또 누가 개입하냐면 대상인들이 개입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부에서 남아도는 물자를 받아가지고 원래보다 더 비싸게 갖다 팔고 그 다음에 또 소량 그 부족한 부분을 그 뭐냐면 사들일 때는 구입할 때는 또 뭐냐면 이걸 또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보고해가지고 그 도중에 돌 띄어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냐 공락물이 징수하고 분배하고 다시 이제 뭐냐면 새로운 걸 사들일 때 문제가 생긴 거죠. 일단 공락물 징수할 때 방납업자 대상이 개입해갖고 수수료를 챙겨 먹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을 또 사들일 때도 또 챙겨 먹고 그다음에 또 많이 남은 걸 더 정부에 갖다 팔 때도 거기에 개입하고 직접 팔면서 그 도중에 여러 가지 띄어먹고 그러니까 이런 대상인들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직접 하냐 국가가 하겠다는 거야. 국가가 직접 나가갖고 그것을 이제 뭐냐면 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재정 손실을 방지하겠다. 그렇게 이제 한 게 군수법이야. 그래서 군수법은 전환의 무죄와 달리 단순히 이익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그다음 공락물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징수와 수치 과정, 징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대상인들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군수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천모법을 볼게요. 천모법. 천모법은 춘군기 때 농민들의 정복을 대우해주고요. 추수에는 이하의 이자와 더불어 상한토록 한 건데 이걸 통해서 농민의 어떤 그 구제와 농민 구제죠. 그 다음에 군량 확보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춘군기 때 고립 대급업자들이 이제 빈민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빌려주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땅도 뺏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지주 관료들이죠. 대개 대지주 관료들이
고리대금업자들 또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천목법은 농민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중소농민들을. 자, 시학법이 09년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일단 이건 중소상인들 구제하기 위한 법인데 상품을 저당을 잡고 저지도 융자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주요 내용이고 시험문을 설치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가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중소상인들 구제하는 그 역할을 했고 대상인 주도의 유통 구조를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대상인들이 반대했고 당연히 대상인들이 그 당시 관리도 많이 했으니까 관리들 대상인들 겸직을 했으니까 반발이 많겠죠. 그 다음에 모욕법은 뭐냐면 노역 대신에 면역전을 받아 그 돈으로 실업자를 고용하는 건데 이거는 예전에 뭐의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려고 하냐면 차역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어요. 차역. 차역은 예전에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주호와 개코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주호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제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역을 부과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등급호는 되게 형세호거든요.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관리대가 짜고 자기를 5등급호 다운시킨 다음에 5등급호가 1등급 만들어 놓죠. 그러면 이제 무거운 호는 여기 5등급호가 하고 1등급은 가벼운 역을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미 문제 발생을 하니까 이걸 노역 대신에 다시 이제 주호를 조사해가지고 등급을 다시 매긴 다음에 뭘 받았냐면 그 당시 면역전 또는 조역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면역전이라는 건 재산에 따라서 5등급을 거쳐가지고 면역전을 받았고요. 그 예전에는 간호들 같은 경우나 그 당시 사관들,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는 뭐냐면 돈을 안 내겠어. 근데 이걸 간호나 이제 사관들 또는 상인들에게도 돈을 내게 해요. 반 정도, 2분의 1. 이서 이제 뭐냐면 옆에 도와준다 해갖고 조역전을 받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제 귀족들, 그러니까 그 당시 관료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군수법, 천목법, 시역법, 모욕법 여기 보시면 알지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정군수법하고 이제 그 농정수입법이 있는데, 자, 방정군수법은 그 토지 측량을 올바르게 공평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요게 이제 있고, 반정수 19년 기준이 아니라 요게 19년 기준인데, 예. 자, 그래도 이거 그 당시에는 논이 지금처럼 반듯반듯한 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좀 측정하기가 좀 측량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 세금을 폭탄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토지 측량을 최대한 올바르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방전 군수법이야. 그래서 요거 때 요거 좀 기억 보면 아, 그래서 매호 1호마다 각 호의 토지를 측량하고요. 토지의 고화를 평가하고 조세를 공표하고 이걸 통해서 부호돼 은닉된 토지를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토지 측량을 정확히 한다. 네, 그리고 토지의 등급, 질을 정확히 평가해서 조세를 공평히 한다. 이렇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농정수입법이죠. 이 농정수입법하고 어전법은 짝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농정수입법은 주로 한편 정토의 부분과 그 다음에 수리시설을 통해서 농경을 짓는 걸 확보하는데 주로 이제 수리시설을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거 농사에. 그러면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강남 지역을 대상한 거야. 이거는요. 그 다음에 어전법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제 전투의 부흥이라든지 농사를 확대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어전사라는 가정을 두고 중수기 하천 진흙을 이용했다. 이 진흙이라는 건 주로 어디에 있어요? 항화강이죠. 항화강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보면 흑토잖아요. 예, 말 자체가 항화죠. 예, 그래서 토지에 진흙이 많아. 그걸 이제 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어전법이야. 이 농전수입법과 어전법은 예전에부터 조금씩 지역별로 실시했던 제도예요. 근데 이걸 이제 누가 학대 실시한 거냐면 왕암성이 이제 그걸 학대 실시한 거야. 예, 그래서 이 농촌 수입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병책. 군대를 강하게 시킨 거. 왜냐하면 군대를 강하게 하고 능력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만큼
가성비 높은 군대를 만들 수 있죠. 예전에 군대는 100만의 군대를 유지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면 월급들 다 주고. 그리고 또 이민족을 제대로 막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걸 또 돈으로 평화를 사는 과정에 세폐가 증가되죠. 지출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개선할 필요 있겠다 해가지고 보가법이나 보마법을 실시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농민을 보나 대보, 도보로 조직해갖고 치안 유지 및 군사훈련을 해요. 그리고 병농일치에 기반한 상비군을 양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거기 그 내용 중에 그 서브노트 내용 중에요. 여기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여기 주호와 개콜 불명을 참여시키고요. 정통적 인보 조직, 그러니까 주민의 어떤 조직들을 이용해서 경찰 업무가 민병 조직 활용할까지 맞는데, 참고로 여기 인병 조직이라는 거 이제 서브노트 지금 보는 거예요. 인보 조직이라는 거는 4명을 인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요. 이거 5명을 보라고 했어요.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인보라고 하는데, 그냥 농민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민 조직의 대명사 쓰는 그 말이고. 자, 직업군인 제도인 모병제를 고쳐서 병농일치의 모병제로 바꾸려고 했다. 이건 틀려. 왜냐, 직업군의 제도의 모병제를 고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직업군의 모병제를 보조하는 걸로 해서 병농일치의 어떤 상비군을 여기 하려고 했거죠. 그러니까 직업군인의 제도인 모병제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병농일체 상비군을 실시했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야. 여기 모병제라는 건 돈을 주고 하는데 이건 상비군이야. 상비군. 네. 상비군 근데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얘들한테. 그래서 농한기 때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기 때는 그 뭐냐면 농병기 때는 일을 하고 농한기 때는 이제 뭐냐면 훈련을 받고 전쟁에 참여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군대의 어떤 효율성을 좀 꾀하고 군사비를 절감시키는 목적인 거야. 그래서 상비군이라 해서 이게 다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우리나라 상비군 있잖아요. 50만 정도 있죠. 이들은 다 뭐냐면 돈을 안 받고 물론 약간 요즘에는 뭐 2, 30만 원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 병장 월급이 뭐 10,000원, 20,000원 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끌려간 거지. 그래도 그들은 상비군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상비군의 정도가. 돈을 주고 뭐 계약을 맺고 돈 주고 뭐 그렇게 생계주의 유지하는 그 모병제가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보가법은 나중에 거기 보면 이제 그 서브노트에도 있지만 결국에는 민병조직을 조직해서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를 해요. 그래서 남성시대 때는 그냥 항청 조직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주로 나중에 세금을 걷는 어떤 징수기구 단위 이런 것들 이제 기구가 되죠. 이 복합조직은 나중에 이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도 계속 이름만 좀 바뀔 뿐 그런 행정조직으로서 이제 계속 기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복합법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뒤에 1600번을 좀 볼게요. 자, 요건 한국인의 중국사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중국 서술 내용도 있고요. 그 10호를 일보로, 5보를 대보로, 10대보를 도보로 편성하고 각기 보장, 대보장, 도보장을 둬서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 호에다 장정 1명씩 착출해서 보종이라고 해서 농한계에 무해들켜 유사시 대비하였다. 자, 그리고 주호와 개콜 불명하고 10호를 1보로 하고 50호를 1대보, 5대보, 500호를 1도보로 하여 각기 장을 설치하고요. 정통적인 인보 조직을 이용하고 경찰 업무와 민병 조직을 활용하려는데 민병 조직이 실패하고 남성시대 때는 이제 항청 조직화되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마법인데 보마법은 이제 군만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군만을 한두 마리 이제 키우는데 평상시에는 농경에 이용하고요. 전시 때는 군마로 징발하는 제도야. 근데 이게 효율적인 것 같지만 힘든 게 뭐냐면 평상시에 농경을 했던 군마들 그 말들이 그 별로 전투 훈련도 없이 그냥 뭐냐면 또 기병하고 호흡도 안 맞추고 갑자기 전쟁 나서 끌고 와갖고 전쟁 나가나? 힘든 거예요. 얘네들도 말도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그래야 돼. 호흡도 맞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없어요, 이거는요. 예. 농사 짓는 데는 효율성 있을지 몰라도 군대에서 그 유목민족들, 그 당시 날쌘 유목민족들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런 법이.
자, 그래서 이제 봉화법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의 전투는 주로 기마전이었으므로 양지의 군마가 절대 필요했다. 그러므로 개봉부 주변의 하동, 협서 지역에서 농가에 국비로 말을 사육시켜 평시에 농경을 사육하고 유사시에 군마로 조달하는 제도였다. 예. 근데 이제 말은 이제 뭐냐면 국가가 주는데 사육비는 뭐냐면 농가에서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들이 좀 한 두세 마리 두고 좀 못 사는 건 한 마리 정도 키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 4법은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여기 보면 문학과 유교 경제를 지시고 관료 선반 과거제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상사, 내사, 외사를 두세요. 그래서 외사에서 한 등급 합격하면 내사 넘어가, 내사에서 한 등급 합격하면 3사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교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3사 제도를 도입을 해갖고 들어와서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관료를 이제 임명하죠. 그래서 한동안 신법당이 집권할 때 과거제도를 잠깐 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공교육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그 문학보다는 그 당시 경학을 강조했다.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창법인데, 자, 창법은, 이거 태학삼사법이죠? 네, 삼사법이. 자, 창법은 서리에게 수수를 주는 대신에 수수료죠. 대신 복록을 지급하여 대우를 개편한 편 뇌물 수수를 엄별했다. 그 당시에는 네 서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항리처럼 돈을 안 줬나 봐요. 조선시대 항리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주고 대신에 수수를 떼어먹는 것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서기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개방하고 예전에 간과 리의 경계선이 확실했어요. 간은 간이고 리는 리인데 서기가 능력이 있으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죠. 그래서 철령 결백하게 그 뭐냐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일을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와 서리의 일체를 도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군수법, 청무법, 시역법, 모욕법, 반정군수법, 농전법, 어전법, 보가법, 보마법, 그 다음에 태학삼사법, 창법 등등을 다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밑에 대한 이제 뭐냐면 그 군수법에 대한 보충 학습을 좀 적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까 이제 설명한 것도 이제 정리해놨는데 제가요. 왕왕성의 군수법은 물가 조절 기능보다는 공나물 처분 과정에서 상인들, 대상인들 개입을 이 개입하여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실시했고요. 수요에 따라 물품을 수량을 정한 후에 상인을 배제한 채 정부가 직접 하는 것, 그 상인 역할요. 그래서 직접 대량으로 생산된 곳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잉여 물자물을 상인들의 헐값을 부과하지 않고 직접 수요가 많은 곳에 팔아서 시세 차이 없고 재정 수지를 개선하려는 도모했다. 이 내용을 군수법 하실 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결과. 자, 요 결과 부분은 잠깐 이제 다시 경기도 합격자 써놓은 좀 볼게요. 참고로 여기 장병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여기만 있는데 이것도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병방 방비를 강화시키고 군대 평소에 훈련의 조직화를 도모한 개편 내용이다. 여기 실시했던 거 좀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신법의 결과를 볼게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재정의 충실을 가져왔고요. 농민 부담이나 경감이나 면에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농민의 부담을 더 가속시켰어요. 그래서 신법 실시에 지나가면서 대다수 농민들은 신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생산 증대나 상업 진작 면에서는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 상황이야. 여기에서 이게 당쟁과 연결됐어. 당쟁과 연결돼갖고 그 당시 신법의 개혁 자체에 사회 전반의 전면적인 개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주와 대상인 출신의 대부분 관료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 압도적인 다수의 관료들이 신법에 반대를 했고요. 덧붙여 이와 같이 광범위한 개혁을 시행해서 관료 내부의 위결 수용과 충분한 동의 자체를 소홀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법인 사마강을 중심으로 사마강은 자치 통감을 쓴 사람은 유명하죠.
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구법당이 이제 했고, 반대로 신법당을 지지하는 신법당.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법당과 구법당 간의 어떤 전쟁이 돼요. 그래서 원래 개혁 목적은 상실한 채 일종의 지들끼리 파벌 싸움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뭐냐면 북송의 또 멸망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그 훗날 그 왕왕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를 좀 볼게요. 되게 이제 왕왕성의 평가는 되게 부정적 평가 많았어요. 네, 명나라 때까지.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정통을 파괴해 북송멸망 원인을 제공했다. 당파를 형성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법당과 주자학자들 입장 볼 때는 이건 법가적 패도주의다. 예전에 아까 말했처럼 그 육아는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를 내세웠죠. 국가가 뭐 민간 경제 개입하는 거 그거 안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주존의제 파괴되며 그 다음에 국가 사회주의 통제로서 사대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되게 이런 이유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왔는데 청나라 때 좀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평가가 달라져요. 이 사람은 이제 왕한세 평가 춘추함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유교의 어떤 경전을 바탕으로 했고, 뭐 유교적 인재 양성론에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 유교적 인재 양성의 각오보다는 뭐 학교제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평가를 해요. 양기 쪽 같은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느끼는 왕한성 이미지하고 그 당시의 왕한성의 이미지는 좀 달랐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이 지금 그 밑에 주에 있는데 평가 관련된 내용이 주 1011번에 있어요. 요거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테란사 그 중국사하고 동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성에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요. 기출 관련된 내용은요.